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일본어 초급, 중급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한섭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을 요구받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유튜브를 통한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일본 사회에 관한 것들 등등에서 우리와 비교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왜 유튜브 채널에 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일본어 수업에 여러분들은 왜 들어오셨죠? 여러분들은 일본어 능력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또 일본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나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유튜브에 지금 들어오셔서 일본어라고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의 근본 취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목적의식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본어 수업이라고 하는 것, 이런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행복론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인문학적 생각으로 할까요? 조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행복론이라고 하는 거창한 거대 담론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접하고 부딪히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에 있는 신승규 씨가 나와서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승규 씨는 시청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조금 전에 일본어 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기도 했지만 신승규 시각장애인이 주는 메시지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자 그 사람에 주어진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감정 상태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는 있지만 조금은 객관화해서 계량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상 사는 순간순간에 어떤 것으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것, 억압받지 않는 것, 속박받지 않는 것, 지금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자유로운 상태, 하지 말라고 하는 담배 피지 말라고 한다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인간이 행복한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OX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어떤 X적인 요소가 해제되었을 때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동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세상 살아가면서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때 조직 내에서 일을 밤새워서 일을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는 뭐 내 능력에 비추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상사로부터 또 뭐 적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유능하다고 하는 것 인정을 받았을 때, 칭찬을 받았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능하다라고 할지 꾸중을 들은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답장이 들어왔을 때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은 상황, 남한테 인정감을 부여받았을 때, 유능하다는 소리 들었을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신중규 씨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는 살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함께 내가 아닌 상대방과 2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가의 어떤 함께하는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있다든지 상호 비방을 욕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행복한 순간이 아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졌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얘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일본어라고 하는 것, 노인복지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과정, 방법,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행복한 순간, 또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결코 물질에 의해서만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자유로운 상태라든지, 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 또 인간관계가 좀 스무스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결국은 세 번째 관계하고 종합적으로 묶어서 귀결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일본어 수업을, 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같이 수업을 받는 수강생들 간에도 각자 생각이나 의견이나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같이 수업에 참여하다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형제자매, 또 부부간, 배우자간, 또 조직 내에서 동료간, 또 상사간, 부하간의 경우, 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강생 간에 어떻게 해주면 바람직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한다든지 이해하는 그런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복론에 관한
그런 화두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각자 개개인의 어떤 취미나 특성이나 성격이나 또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그 신승규 시각장애인이 이야기한 행복한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거냐? 행복이라는 것,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적인 요소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대를 앞서간 성현들이라든지 어떤 석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행복한 삶,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시청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 여러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내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복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죠. 결국은 행복을 쾌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는 말로 제가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어떤 한 점의 한 점의 행복이라는 아주 그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참다운 행복. 여기에서는 사실 주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하다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행복, 유일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전체의 영혼 가운데에서 존재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주베르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결국은 결론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베르는 주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이모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베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모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내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희망이나 꿈을 포기하라는 측면에서의 가질 수 없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하게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든지, 물론 꿈은 원대하게 크게 가져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모든 욕망을 버려놓는 것, 내려놓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내가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함께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동료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해가면서 어떤 세상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 내가 처해 있는 과정,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그것을 즐기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어떤 가지려고 무리하게 욕심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닌 지금 현재 처해진 나의 상황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모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틀라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쟁의식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내가 미래에 지금 있는 것보다 월급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좀 더 미래의 멋진 삶을 꿈꾸는 것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경쟁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전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하면 경제기술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나치다, 과다한 것을 냅니다. 그래서 지나친 경제의식이야말로 인간 행복을 정의하는 최대의 적이다. 그래서 조금 요거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인간 삶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갖는 것, 이것도 지금 임어당이 아주 이야기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내가 가진 것, 또 경쟁의식보다는 발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결과에 만족하는, 그래서 지나친 경쟁의식을 갖는 것이 러셀 같은 경우는 최대 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임어당도 그렇고 러셀도 그렇고 결국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답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정신적인 것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왜 일본어 수업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빼앗기면서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또 행복한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인문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요즘 배고픈 사람은 없죠. 또 어떤 크게 절대적인 빈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다양한 취미활동, 일본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일본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이제 평생교육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결국은 평생교육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어떤 평생 배운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제도권 틀 속에서의 우리 국가적인 교육 제도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0세에서 만 5세까지는 그 영유아 보육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보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6세는 유치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나 제도적인 틀 속에서의 어떤 삶의 지원,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세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입학을 해서 어떤 제도권 틀 속에서의 교육을 받는데 이거는 교육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서 20세까지 교육법에 의해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는 그런 제도권 틀 속에서 공부를 하지만 사실 그 이후의 공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1999년도 9월에 그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또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 다양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교육을 실현하는 뭔가 자기의 어떤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99년도 8월 달에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과 같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갖고 들어오셨지만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행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왔다라는 그런 어떤 모두적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일본어 공부라고 하는 것, 일본이라고 하는 것, 일본 문화의 이해를 통해서 또 일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일본의 사람들의 단점이 무엇인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런 어떤 일본에 관한 또 어학 공부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우문한 개구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것이 아닌 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어떤 세계의 체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일본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측면, 일본 문화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떤 결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몰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가치를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일본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 정리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논어 제1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즐겁지 아니하는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논어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붕자원 방내 불역락호다.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또 보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신승규 교수 그 시각장애인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 그 행복론인 거죠. 또 인불지이 불온 불역군자호.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의식이라고 할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실 때 너무 결과중심주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아? 그럴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다라고 해도 기분 나빠하거나 성내지 않냐고, 그렇다라고 하면 또한 그게 바로 군자답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논어 1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어떤 그 명심보감에 관한 기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본어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관한 이야기, 일본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여기가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본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 조금 전에 위에서 화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일본의 후지산입니다. 이 후지산은 일본의 가나가와현 그리고 시즈오카현 두 개의 현에 걸쳐서 있는
일본에서는 명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깊은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의 높이는 한 3,755m, 56m가 됩니다. 여러분, 백두산의 높이는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백두산이 2,756m, 그 다음에 우리 남한에 있는 한라산이 1,756m, 그러니까 한라산보다는 곱하기 한 2.23배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을 한번 이제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동경 시내의 도쿄타워를 올라가게 되면 날씨가 좋은 날이면 그 후지산의 지금 그 눈 높인 설경이 그대로 보이는 그런 명산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일본 하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천황제도, 그래서 내각제 국가이긴 하지만 아직도 천황이 있어서 의사결정권은 없습니다. 물론 좀 상징적인 의미긴 있지만 또 천황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본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죠. 또 일본에는 만화가 또 빠친코라든지 가부키라든지 뭐 의복, 키모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더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되긴 했지만, 가라오케도 처음 시작은 일본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했던 것들이긴 하지만, 오리가미라기로 해서 종이 접기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옛날 노인들 보면 그 이불 덮고 잘 때 뭐 후동후동 이랬는데, 이게 일본어 단어이지만 퍼대기라는, 이게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일본어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단어일 수도 있고 뭐 풍습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보면 말이지만 되게 어깨들을 이렇게 하고 뭐 무슨 데모하는 것 같은데, 각종 막질이라든지 각종 그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되게 이걸 하라마케라고 해서 이걸 두르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주로 그 축제나 마칠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 그게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죠. 쿠터츠라고 하는 것 전통난로인데, 일본은 그 우리보다는 기후가 이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그 난방을 거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또 겨울이 되면 춥기는 춥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전통난로 코타츠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한다. 또 분재도 일본 거죠. 또 사쿠라고 하는 건 일본 꽃이죠. 일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고코로치케라고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한테 아마 선물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 작은 거락도 조그마한 그 봉투에 집어넣어서 담은 천행을 넣더라도 어떤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을, 우리같이 뭐 금액이 크고 그 큰 것이 아니고 작지만 아담하면서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그런 고코로츠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본 하면 또 일본에서 또 좋은 점이고 장점일 수도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회 문화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조금 전에 제가 그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을 특징 지어주는 것, 특정 지어주는 것 중에 가장 흔히 사용되어지는, 이건 뭐 고사성어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혼내와 다테마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자, 우선 혼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까 그 어떤 그 세상 살아가면서 혼자는 살 수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혼내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저 사람에 대한
느낌이나 소감에 관한 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표현하고 포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내가 내재되어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치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 저 사람이 죽도록 믿고 진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도록 믿고 싫기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거치로 언어로 의사소통으로 표현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특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있는 걸 그냥 확 내뱉는 그런 직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만약 조금은 좀 참는다는 거죠. 참는다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라고 이해를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에는 내가 여기하고 거리에 나오고 당장 할 수가 없어. 그 어떤 미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한 그 상담을 하는 과정 속 최종 일본 사람들이 답을 해주는 거는 고 겐토시마스라고 하는 표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검토해 보겠다. 이거 결론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일본 사람 특유의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하질 않는다는 거죠. 싫어한다기보다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할 때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과 거치로 언어로 표현이 되는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특징적인 게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일본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요거는 꼭 어떤 일본 사회의 문화나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도 아마 이분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흔히 용장, 지장, 독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를 드는 것 중에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두견세가 울지 않았을 경우에 죽여버린다. 이 사람은 좀 어떤 과격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찌 보면 잔인한 거죠. 근데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본의 세 사람이 비교되는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경우에는 임진왜란한테 한국을 침입했던 그런 주범이죠.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휘관이지만 울지 않는 두견세를 그냥 죽여서 버리는 게, 오다노부가 죽여버리는 것이 아닌 울게 만든다. 꾀돌이다 해죠. 꾀를 써. 그래서 이거를 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도쿠가와 이에스입니다. 지금의 교토가 일본의 수도였던 것을 1600년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통해서 지금의 동경, 그때 당시에는 에도 지역이었죠. 그래서 지금의 동경을 수도로 만든 장본인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해요? 오다노부가는 죽여버려, 잔인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게 만든다, 끼돌이다 이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해요? 울 때까지 기다린다. 이걸 독장.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일본의 세 사람을 얘기하지만, 오다노부가 하는 어떤 리더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는 리더십,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추구하는 리더십이 어떻게 옳다 그러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는 할 수 없다. 다만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잘 가미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어떤 사회적인 그 조직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회 문화의 특징은 이건 어떤 인간적인 측면, 사람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일본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5월 하순부터 9월 중하순까지도 태풍이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태풍이 1년에 한 몇 개 정도 오느냐면 2개 내지 3개 정도밖에 태풍이 오지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태풍이 그 발원에서 시작이 되는데 1년에 한 30여 개 정도의 태풍이 오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아무리 그 제대로 그 준비를 해도 그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가 없다. 또 아시다시피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큰 재난재해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텔레비에서 그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죽고 집이 떠내려가고 뭐 다리가 유실이 되고 산사태가 나고 해도 그 텔레비 화면에 비춰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면 절대 국가에서 잘못했다라든지 절대란 표현은 아니고 국가에서 잘못했다라든지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타인을 원망하는 그런 게 우리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을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상당히 많이 강하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을 자연의 흐름을 순응하면서 산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특히 토목 건축사로 오면 그 개천이나 또랑이 있으면 이렇게 S자 커브형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과거에는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직선으로 뚫어서 이렇게 직강으로 하는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 물 흐름의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고치거나 바꾸려고 하질 않는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많다라고 하는 것 일본 사회의 어떤 특징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자연의 흐름을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 남의 탓은 훨씬 우리보다는 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일본 사회 문화에 또 일본 국민성의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이게 가장 큰 현상입니다.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남편 성을 따라가느냐라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기는데 이거 하나 바꾸기가 더 쉽잖아요. 또 일본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장 문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사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돈을 결제한다든지 주요사항의 어떤 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일본은 아직도 도장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노구 행정개혁상이 이걸 바꿔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저항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등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본어 수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여기에 참여하신 것과 관련해서 무슨 일본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 일본 문화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행복론에 관한 좀 거대담론적인 거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본 문화에 관한 부분에서 개략적으로 혼내와 타타메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자연재해가 많다라고 하는 것, 리더십에 관한 세 가지 CEO의 유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수업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일본의 어떤 특징적인 것, 일본의 사회와 문화 또 일본의 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뭐 해외 나갈 수도 없긴 없겠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일본의 주요한 가볼 만한 곳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